계산하는 문제 하나 낼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불도저 자체로 단답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빨갛게 보여요? 아니요. 여기는 빨간데? 이 상자예요. 아무튼 이 애매한 색깔의 상자가 제가 빨간색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뭐 이제 다른 문제가 뭐 토공 CL 뭐 이런 거 있죠. 다진 상태, 자연 상태 이런 거 운반하고 관계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요거 단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는 덤프. 불도저가 했는데 덤프가 옮기고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덤프가 몇 대 필요한지 그런 거. 건설 기계 관련해서는 이 정도일 것 같고요. 토공에서는 토치장 선정 시 고려사항. 토치장이 뭔지 알면 이게 왜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토치장이 뭐라는 걸 제가 토공 밸런스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었죠. 절토가 많은 데서는 성토가 필요하고, 성토가 많은 데서는 절토 갖다 버릴 사토장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토치장은 성토가 많은 사업에서는 균형이 안 맞아서 흙을 사와야 되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는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헷갈린다고 제가 여러분 이거 유의해서 쉬운 개념이지만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불도저가 밀고 와서 덤프로 옮겼는데 먼지반은 얼마였어? 어디다 다질 건데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주 단순한 산수들인데,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제가 그런 얘기했었죠. 자기 나름대로 헷갈리지 않는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번 헷갈리지 않는 방식을 공부해 보세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흙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일은 없어요. 요즘은 캐드라고 뭐 디지털 맵 이런 지형이나 이런 게 디지털 맵으로 다 전산화돼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런 건 다 계산이 됩니다. 실제로는 현업에서는.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알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형이 울퉁불퉁한 이런 영역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서 좀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요 해당 영역을 요 삼각형 몇 개월에 나누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 기둥이, 이건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거고, 하나의 삼각형 기둥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의 부피를 계산하고 그 곱하기 몇 개를 하면 이제 요 전체의 부피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요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냥 하나 부피에다 곱하기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달라지는 요 삼각 기둥의 요 끝에 각 모서리마다 서로 표고가 달라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거를 평균을 낼 거냐. 단순한 산술 평균을 내면 오차가 생길 거고, 그래서 평균을 내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H1, H2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삼각형이 하나만 관계된 거는 H1이에요. 여기 보시면 H1 얘를 보면 요 삼각형은 요 하나에만 관계가 되어 있어서 인접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요 하나만 계산하면 끝나요. 근데
요 H8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세요. 요점의 표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평균을 낼 때. 내가 하나를 계산을 하면 그 다음에도 영향을 받고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걔는 8개를 곱해서 H8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 다른 이 절점마다 각각 다른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기준점이 뭐 이를테면 뭐 엘리베이션 뭐 10m를 기준으로 내가 거기다 뭐 요 영역에 절토를 하겠다, 10m를 맞춰서 쫙 깎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10m가 이 절점들하고 막 비교했을 때 엘리베이션이 어디인지, 어떤 거는 그 기준점이 얘보다 낮고 얘는 얘보다는 낮고 얘보다는 높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0m인데 얘 표고는 8이다, 얘는 12다, 그러면 10보다 2가 높고 얘는 10보다 2가 낮죠. 그런 식으로 얘를 더해서 이 절점의 특성이 8개짜리냐 7개짜리냐를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인 V를 구할 수 있는데 단순한 산술 평균보다는 정확하다. 네, 이 방법이 3분법이라는 것이 그렇다. 4분법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비교적 이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토적곡선의 작성 목적. 결국은 우리가 뭐 도로나 철도의 어떤 일정한 길이를 가지는 선형 구조를 계획을 할 때 산을 깎기도 하고 쌓기도 하고, 뭐 터널 같은 경우는 깎기에 해당되죠. 이게 파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일반적인 토공에서는 이렇게 쌓기도 하고 이렇게 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절토와 성토, 쌓기와 깎기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만 이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평면 선형이라거나 종단 선형을 그게 잘 맞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이 토적곡선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토적곡선 작성하는 목적은 이런 거입니다. 결성토는 뒤에 또 다른 토공에서 또 나오니까 비탈면에,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비탈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현재 안전하다면 그 상태를 쭉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뭔가, 그다음에 부족하다면 그 안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크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의 비탈면이라는 게 이제 집안 구조물이니까 다른 특별한 구조가 들어가지 않고 집안 자체가 안정해야 되니까 집안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집안의 전단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또는 이 비탈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 비탈면을 보강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앵커 공법하고 소일 레일링 공법의 차이를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앵커 공법은 주동적인 보강 공법이다, 수동적인 보강 공법이다. 얘는 주동적인 보강 공법이다. 그러니까 이 소일 레일링 같은 경우는 이런 축방향 보강재가 땅 속에 박혀서 집안이 변형될 때 마찰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그래서 집안하고의 일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요게 꽂혀져 있는 이 영역에
집안의 전당 강도를 증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얘는 이 앵커 자체가 집안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튼튼한 집안에다가 어떤 지지점을 만들어 준 다음에 쭉 당겨서 거꾸로 무너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거꾸로 눌러주는 거예요. 수동적 보강공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모양이지만 다릅니다. 서로 움직이는 게. 그래서 얘는 변형을 허용하고 얘는 변형을 허용하고 얘는 변형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형을 허용한다는 말이 약간 좀 넌센스인데, 아니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형이 생겨야지만 이 부재가 저항력을 발휘해서 불가피한 거죠. 이 방법은 변형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언정 변형이 적지 않아요. 얘는 변형 자체를 아예 막는 방법이죠. 돈이 더 비쌉니다. 당연히 이건 싸고 이건 비싸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달리 쓸 수 있는 공법이겠죠. 토량 변화율 같은 거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고요. 연약 집안은 집안 자체를 개량을 하거나 하중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약 집안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치안공법하고 하중을 제어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 보시고, 점성토 집안을 개량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산토 집안은 이런 목적에 맞춰서 개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지층 두께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 연약집안 개량 공법을 공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법들이 뭐뭐 있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치안공법은 대체로 연약심도가 얕은 경우에 유리하다고 얘기해서 확실하고 개량 효과는 눈으로 확인하니까. 다만 강제 치환공법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좀 불확실한 공법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연약집안은 특성을 개량하는 방법 중에 안밀이라는 것이 이제 연약집안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는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안밀이 일어나고 나면 집안이 공학적 특성이 개량된다, 개선된다, 향상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안밀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하고 흡입자 공극이 물로 꽉 차 있는 이 재료에 하중이 작용하면 그 하중을 물이 다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과잉강극 수압이라는 게 생기고,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물이 빠져나갑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결국은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침하를 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안밀을 이용해서 집안을 개량하는 방법인데, 원래 있던 물이 이 하중에 해당하는 수준만큼 쭉 침하되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이를테면 1이라고 봤을 때 현재 몇 퍼센트 빠져나갔느냐가 이 안밀도예요. 그걸 안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안밀계수가 관련이 있긴 합니다. 안밀도 계산하는 단순한 문제 정도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력학 문제는 아니니까. 시공에서도 안밀도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연약 집안에 이제 교대를 위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면 지반이 연약하니까. 그럴 때 하중을 줄이는 방법, 지반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떤 공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세요. 용어 문제가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흙막이. 지중 연속격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공부하시고 앵커와 관련된 내용이 앵커하고 네일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지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앵커 안전 검토하는 방법, 특히 정착장 구하는 거, 계산 문제. 그다음에 계측. 터파지 할 때 뭐뭐뭐를 계측을 해야 되고 계측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전 관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 변형이라거나 뭐 지하수라거나 붕괴 방지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계측기가 필요하겠죠. 네, 이 정도입니다. 궁금한 거 미리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리는 없겠지만 질문하세요. 시험에 관계된 거라거나 학기 과제에 관계된 거라거나